우리나라에 참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 작년 봄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들의 재정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뭐 기사, 인터뷰 이런 데서 등장한 표현은 좀 더 과격하기도 했습니다만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또 많은 사립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걸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유경제를 활용하자 이런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 규제 등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오시면서 약간 그 머리에 좌뇌와 우뇌를 긁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아이디어일까? 일단 사립대학들의 재정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한 두 가지 점에서 가장 구조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기본적인 구조적인 위기는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이죠.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학교 한 반에 몇 명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과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이었어요? 한번 예상해 볼게요. 저희 때는 45명 정도. 45명. 자, 45명 봤고요. 네. 자,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희는 왕왕 60번이 넘기도 했고 58번까지는 그냥 디폴트로 있었습니다. 충격입니다.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 자, 오전반, 오후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학생들이 많다가 요새 많이 줄었나요? 거의 이제 20명 명이 된다고 하고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9명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 대학 재정의 위기를 촉발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또 정책적 측면이 있습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등록금 의존율이 한 56%에 달하고요. 재정에 있어서.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낮은 비율에 속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줄어들면은 바로 재정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또 이제 2010년도 이후부터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상한제를 두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절반 이상의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한계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립대학의 등록금 상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좀 풀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이슈여서 해외 상황하고 우리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도 기본적으로 그 유럽 쪽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등록금이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은 달라진 부분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만 등록금이 더 비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 대학 재정으로 보자면은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유수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조, 몇 조 단위의 이제 기부금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 것인가. 특히 이제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탠퍼드 같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출신 창업가들의 창업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지분을 또 회수하는 방식으로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즉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지는 못하게 하면서 재정적인 건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게 하는 구조. 적어도 이런 구조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들을 알겠거든요. 국내 사립대학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알겠다.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 경제적 활용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공유 경제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공유 경제라는 걸 한마디로 이제 어떤 물건이나 재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외에도 접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활용 가치를 넓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맨날 봤던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습니까? 저 비어있는 강의실, 저 비어있는 공간들. 사실 학교는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수업할 때 빼고 그리고 뭐 휴일은 당연하고요. 방학 때도 네. 뭐 계절할 게 없을 때는 계속 그렇죠. 그 넓은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외부에서 지역사회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대신에 그 활용한 금액 그 활용한 비용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또 대학의 재정, 또 학생들의 복지 그리고 등록금 인상을 어찌 보면은 조금은 막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재정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실현들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토익 시험 같은 거 볼 때 학교 빌려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시험이나 단발성 차원에 넘어가지고 학생들이나 연구에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찌 보면은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굉장히 100%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니 그 변호사님도 이 스타트업 미래의 숲 포럼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에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유 경제, 이 시설을 공유한다 이외에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공유경제라는 것이 방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유경제의 철학은 원래 있던 자원의 활용 가치를 100% 최대화하는 겁니다. 소유의 가치에만 이제 갇혀져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상점이라든지 공간에 있어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공유경제적인 활용을 통해 가지고 원래 이제 그 숍이나 그 점포가 9시부터 4시 혹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엔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좀 더 낮은 임대료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거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체들이 생기고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곳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이고 가장 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막혀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바로 대학이라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거는 그러면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에서 이걸 못하게 하고 있냐? 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왠지 그 느낌상으로는 학교에서 뭐 장사를 한달지 아니면 시설을 막 대여한달지 못하게 할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대학 그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제한을 두기는 하지만은 대학들이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이나 자원들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재정 위기의 방법으로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데요. 참 흥미로운 거는 이게 세법상 문제점 때문에 그 모호성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 같은 대학이나 이런 공간들은 이 재산세나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짓거나 취득할 때요.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수익 사업에 쓰게 되면은 기존에 면제됐던 게 한꺼번에 이제 추징이 됩니다. 아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설이나 아니면 이 공간에 이른바 원소스 멀티유즈를 꺼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아예 금지하기보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 낼 수 있게 정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얼마나 혹은 주말 중에 얼마나 혹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것까지가 이렇게 추징의 대상인지 아닌지가 아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은 어느 공간에 얼마만큼 대표적으로 어느 시간만큼 써야지도 구체적인 기준들이 전혀 없고요. 또 실비 변상을 넘어서 대학이 금액을 받으면은 이거는 수익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비의 기준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비는 그 누가 정합니까? 원래는 각 지자체가 적정히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적정히라는 단어가 네.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어찌 보면은 활용을 교육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대학들도 원하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호한 바로 그 기준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즉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공무원의 자의로 맡긴다는 거.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부패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규제 권한이 다소 과도하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해외에서는 학교 안에 그런 시설이 제법 많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에 뭐 그 별다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겁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변호사님. 그러면 유휴 시설을 공유 경제를 통해서 수익 시설로 바꿀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습권을 침해한다거나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전면적으로 학교 자체의 성격을 그렇게 바꾸는 거에는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기준서는 그 고유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방학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는 날짜 중에서도 최소한의 날짜 중에서 특히 관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부담하는 그 수익 주체가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하고 또 하나는 저는 결과적으로 이 대학 재정 위기가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재정 여건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건데요. 이렇게 발생한 수익들을 또 다른 데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의 쌈짓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과 학생들에 관한 어떤 복리, 후생 그리고 등록금을 대신하는 장학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은 훨씬 더 나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참 고민해볼 것도 많고 아이디어로 풀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학생들이 없을 때 시설을 활용한다. 이거 굉장히 최적화되기는 하는데 또 들어오는 가게 혹은 시설 입장에서는 고정돼 있는 손님이 빠져나갈 때 거기 들어가려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네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나 학생의 부담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과 요거 사학재단들이 지나치게 또 이윤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반반인데 지방에서는 실제로 지금 간판을 내려야 한다. 재정위기가 여기까지 왔다. 네. 이런 곳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그 어떤 점포를 열어서 계속 수익 사업을 하는 거 그거는 여기 논의에서 약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슨 컨벤션 같은 거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바로 말씀하신 30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오픈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입이 발생하고 어떻게 되는지가 오히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적 기준 속에서 안전하게 하고 또 그 금액은 회계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든다면은 오히려 양성화돼가지고 제대로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투명한 장부 공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공유 경제 이거 새롭게 또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 같네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였고요.